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강원도 최대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춘천 속초간 동서고속철도가 다음 달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1987년 대선 공약으로 나온 지 35년 만인데요. 예정대로 2027년 말 개통이 되면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 15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3시간가량 걸리는 것에 비하면 1시간 30분 이상 단축되는 건데요. 이제 남은 과제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나는 미시령 터널 구간의 환경부 심의 통과와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일입니다. 모쪼록 동서 최북단 고속화철길이 활짝 열려서 강원도 경제가 쭉쭉 성장했으면 합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죠. 시사계 이다나, 시사계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제야의 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나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권력 싸움, 다툼이 일어난 이유도 총선 공천권 때문이고 민주당에서 개파 갈등 겪고 있는 것도 총선 학살 우려해서인데요. 정치권의 총선 시기가 조금씩 빨라지면서 여야는 총선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2024 강원도 총선 누가 나오나라는 주제로 탈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하면 역시 김스트라다무스와 우리 황 부채도사의 또 영향이 기대가 되는 구간인데 그때 그게 상당히 성공적이긴 했던 모양이에요. 선거 방송 때 굉장히 괜찮았대요. 보는 분들이 재밌었다고 그러셨는데 일단 전체적인 구도에서 봤을 때 차기 총선에서 승패를 가를 변수, 요인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먼저 교수님. 일단 뭐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2020년 선거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나 심판의 성격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차기 총선은 아무래도 이번에 집권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나 심판의 성격이 강할 거다. 중간 선거적인 성격을 갖는 선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결국은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제 워낙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뭐 지지율 낮다는 거는 이제 정부 자체, 윤석열 정부 자체 문제지만 뭐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지고 있고 또 뭐 부동산 가격 막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세계가 막 재편되면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을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제가 보기엔 무엇보다도 역시 민생 문제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평가가 갈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황 전 의원님. 네, 뭐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사실 다음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윤석열 정부의 딱 중간 지점에서 치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서 치러지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는 그때쯤이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될 때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아마도 보수 진영의 승리가 점쳐지고요. 그렇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는다면 대단히 보수 진영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원래 역대 선거에서 이제 보수 진영의 강세가 이어져 왔었거든요. 특히 집권 여당이었을 경우엔 그 색채가 더 뚜렷했어요. 그래서 다음 22대 총선에서도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승리가 점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도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4선의 권성동, 3선의 한기호, 재선의 이철규, 이양수, 초선의 유상범, 박정화 의원이 지역을 넘어서 중앙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좀 유리해 보이긴 하거든요. 황 전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뭐 권성동 의원을 필두로 해서 모두 요소에서 사실은 윤핵관 등등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 총선에서 새로운 인물이 대항하기가 좀 어려운 구도가 될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역 의원들의 공천이 거의 유력시 되고 있다라고 예. 봐도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이제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본인의 선택의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서 본인이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이상 현역 의원들의 공천은 저는 대단히 큰 변동이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부에 대한 평가가 아직 썩 그렇게 나쁘지 않는 한은 또한 다시 재입성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 보고 있죠.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제가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심은 대단히 준엄한 것이고 냉정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역 바닥 민심에서 중앙에서의 어떤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 또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친화도, 그리고 얼마나 의정 활동 과정 속에서 훌륭한 인품을 보여주냐, 이 등등의 것들이 여러 가지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 예.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그 부연 설명 같은 걸 좀 네, 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쨌든 좀 분석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강원도 선거를 이해하려면은 강원도의 전반적인 인구 변화 추세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군 지역이 고령화입니다. 이제 그래서 군 지역이라든가 동해안권의 소도시들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따라서 아무래도 연세 있으신 분들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점점 더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보수가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또 다른 변화는 뭐냐면 춘천이나 원주 쪽의 변화예요. 그래서 춘천 원주 쪽에 인구가 유입되면서 점점 더 강원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이 지역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분들은 사실 수도권에서 전입된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중산층이 많고, 아파트촌에 중산층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느 한 정당에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권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강원도 선거는 앞으로 이런 군 지역 소도시하고 춘천 지역, 원주 지역 이렇게 하면 내석이거든요. 춘천 도석, 원주 도석. 그래서 중앙 쪽에서 어떤 정치적 기류가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춘천, 원주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가 아마 전체적인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원도에서는 역대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강세를 보여온 건 사실인데, 그건 사실이죠. 아까 황 전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윤핵관 언급해 주셨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윤핵관 그룹의 네. 수도권 험지 출마론, 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황 전 의원님?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대표로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그 논의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예. 크죠. 그런데 이미 이제 대표 역할을 하기가 어려졌기 때문에 효용성이 굉장히 이제 떨어졌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험지 출마가 공천 과정에서 당의 개혁이라든지 쇄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좀 트렌드가 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험지 출마론이 대두될 때는 적어도 험지에 출마해도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정도의 지지도라든지 인기도가 그 정당에 있어야만이 가능하죠. 그런데 차기 총선 시점에 있어서 22대 총선 시점에 있어서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는 틀려질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험지에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국민의힘이 있다. 그러면 이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요. 예.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마도 자기 지역에서 출마하게 되는 경우가 크죠. 그리고 본인들은 아마도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그동안 여러 평가를 받았고 지지를 받아와서 당선이 됐는데 그 지역을 버리라고 그러면 누가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큰 틀에서 국민의힘이 차기 총선에서의
국민적 지지라든지 또 뭐 쇄신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평가받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의 논의는 될 수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한 것은 아마도 윤핵관에 대한 견제론에서 시작한 것인데 그런 견제론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보태야 될 것 네,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가능성이 저는 남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가 됐는데 국민의힘이 굉장히 여론조사나 결과나 뭐 하여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 네. 윤핵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당을 위해서 좀 살찐성인해라. 그래서 좀 어려운 데 나가서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좀 띄워다오. 이제 그런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예. 뭐 다는 아니더라도 뭐 몇 분, 예컨대 권성동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요구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현재 강원도 내에서 보면 현역 의원들이 워낙 쟁쟁하기 때문에 새롭게 도전장을 내미는 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는 몇몇 분들이 또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아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황 의원님, 우리가 주목할 만한 뉴페이스 예, 누가 했다고 보세요? 발음 좀 다시 뉴페이스 누가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팍팍 띄워드리세요. 아니 지금 제가 솔직히 아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요? 예. 뭐 현역 의원님들이 계신 지역구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들의 그 의정 활동이라든지 지금 현재 역할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새로운 인물이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도가 될 거라고 네. 봐요. 그런다면은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이 의석이 아닌 두 지역에서 춘천하고 그다음에 원주 을 지역에서 네. 원주 갑을 지역에서 원주 갑이죠. 원주 갑 지역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예. 현재까지는 유력하게 어느 정도 커리어도 있고 그다음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인물이 얘기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앞으로 당협위원장 공모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정치력을 좀 보이고 그다음에 당협위원장이 된 다음에 적어도 뚜렷한 리더십을 보이고 그러면 예. 새로운 뉴페이스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굉장히 도전을 할 만한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도 최근에 거론되고 공모하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분들 중에서 제가 어느 분이 좀 괜찮다고 얘기하면 이건 사전에 좀 편파성이 좀 나올까봐 예. 그거는 제가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오히려 의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기가 좋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넘어왔어요. 교수님. 아니야. 뉴페이스 이런 저쪽 데서 진영인데 누가 있다고 보세요? 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 정도만. 좋은 분들은 늘 저도 많았죠. 피해갈래요. 구체적으로 저도 듣고 싶은데. 네, 한번 그럼. 예. 오히려 저는 뭐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 많으니까 예, 예. 새로운 뉴페이스가 도전하기 어려운데 예. 민주당이 오히려 원외 지역이 많잖아요. 네. 그 원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면 민주당 쪽에서 뉴페이스들이 강원도의 정치권에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쪽 그럼 살펴볼게요. 네네. 지난 선거에서 8석 가운데 3석을 차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도지사 선거에 나서면서 원주 갑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 치러졌죠. 국민의힘 박정화 의원이 당선이 되면서 민주당이 한 석을 빼앗긴 상태. 교수님, 민주당으로서는 좀 불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이제 현역 의원이라는 건 어떻든 그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전체적으로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 데다가 예컨대 박정화 의원 같은 경우에 보궐선거로 당선되는데 기간이 얼마 안 됐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좀 더 일하는 걸 보자 말이지. 뭐 그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고 그러긴 해요. 그런데 예컨대 원주 갑 같은 지역은 아파트촌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예. 그런 곳에 이제 중산층 유권자들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라든가 중앙 그 정치 무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치 분위기 변화 예. 이런 게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민주당 역시도 초선의 허영 의원 그리고 재선의 송기현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 제외하고 황 전 의원님께 질문 드릴까요? 뉴페이스 누가 있다고 보세요? 있죠. 예. 좋은 분들이 또 역시 많이 계시군요, 여기도. 좋다 나쁘다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 그래요? 예. 아무래도
저기 보수 진영의 대항마로 나왔을 분들이 대변을 하셔야 되니까요.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입니다. 예상되는 분. 예. 일단은 최문순 지사의 거취가 주목이 돼요. 최문순 지사가 최문순 전 지사요? 네, 최문순 지사가 과연 차기 총선에 민주당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을 것이고 그다음 전체적인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인물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네. 최문순 지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출마를 요구받을 것이냐, 뭐 이런 등등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또 한 명은 박지원 위원장 얘기하고 싶어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지원 위원장. 예.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말할 우리 국민의힘에 그런 뉴페이스가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박지원 위원장이 민주당 내에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주류로서 자리 잡고 있진 못하지만 그래도 강원도 출신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뉴페이스라고 할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유상범 의원이 네. 연임이 됐고 민주당의 도당위원장은 김우영 강릉지역 위원장이 합의 추대가 된 상황입니다. 강원도의 차기 총선을 이끌 사령탑. 도당위원장의 역할도 교수님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총선에서. 뭐 도당위원장이라는 게 이제 도의 선거를 이끄는 사령탑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원내 인사가 맡는 게 상례죠, 원래는. 이제 그런데 이번에는 그 원주의 송기현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고사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김우영 위원장이 맡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뭐 서울 은평에서 이미 구청장을 두 번이나 지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대선에서 또 이재명 당시 후보의 캠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 총선에서 당의 어떤 그 강원도 선거에 대한 지원 같은 걸 이끌어내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제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도 도당위원장 경선을 치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강원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도당위원장을 맡기 위해서 상당히 치열하게 경선을 치르거든요. 근데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1년씩 맡고 돌아가는 형태로 골고루 기회를 주는 형태의 도당위원장 직을 수행하게 했었는데 유독 총선이 있는 해만큼은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예. 왜냐하면 총선을 지휘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총선이 있는 그 1년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정치력이 있는 현역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아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마도 차기 총선에서 도당위원장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도당위원장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신중하게 도당위원장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아마 물밑에서도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현역 의원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대선에 이어서 지선에서도 승리를 했지만은 최근에 보면 이준석 사태 등으로 좀 내용에 빠져 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낮고요. 당의 지지율도 좀 낮은 상황인데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과제 여러 번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자리를 통해서 황정은 의원님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좋은 평가를 얻기가 힘들 거라고 봐요. 예. 만약에 수도권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국민의힘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구도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굉장히 분발해야 되고 각성해야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통합과 쇄신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원도의 선거에 있어서는 역대 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승리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도가 22대 총선에서도 쉽게 무너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자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성실하게 유권자를 만나고 소통하고 그리고 본인의 의정 활동을 또 잘 전달하는 그런 준비들을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은 어느 날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지금 웃어주셨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쪽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 두 번 선거에서 패배한 후유증도 있고요. 또 차기 총선에서 승리해야 전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나마 주어질 텐데 총선 승리를 위한 과제,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우선 그 사법 리스크 문제는 조금 그 이제 맥락이 조금 달라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내고 예. 국민들에게 어떤 좋은 정책을 계속 펴서 인기를 어느 정도 유지한다고 하면 이제 사법 리스크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말이죠. 만약에 성과가 안 좋고 민생 문제에 대한 대응 같은 것이 좋지 않으면은 어떤 네. 모양이 되냐면 마치 자기들의 실정을 사정정국을 통해서 야당에 대한 탄압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 너무 과도하게 갔을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야권에 유리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뭐 네. 그런 지금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제가 몇 차례 강조했지만은 대선이나 지선은 졌지만 국회는 여전히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에요. 예. 이제 그렇다면 법을 어차피 뭐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실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부분적으로 이번 국정에 대한 또는 민생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책임을 민주당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다수를 가지고 무엇을 해내느냐, 국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잘 실행함으로써 사실은 성과를 내지 않으면 민주당도 결코 예컨대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걸 가지고서 반사이익을 얻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제가 보기엔 다음번 총선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안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황전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춘천 갑 당협위원장 누가 될지 요즘에 관심이 높습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노영호 의원, 김혜란, 네. 강대규 변호사가 예. 당협위원장 공모에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예, 짧게 좀 누가 유리할지 진단을 좀 해주실까요? 큰일 날 소리를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다행히 이 세 사람 참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노영호 의원은 잘 알아요. 저기 우리 도당의 사무처장 때서부터 예. 아주 굉장히 절친하게 지냈었는데 인품이 아주 좋은 정치인이에요. 예. 그리고 대인 관계도 굉장히 좋고요. 예. 그래서 좋은 정치인을 성장할 그런 토양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강대기 변호사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이제 예. 하고 있어서 또 그 또한 굉장히 괜찮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예. 또한 저 김혜란 변호사, 예. 변호사는 여성 정치인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예. 강원도에서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서 세 사람 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각각 나눠서 출마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뭐 세 분 다 모두에게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 괜찮고 좋다는 말씀이셨고요. 원주갑 지역구는 이번엔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네.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유상범 의원이 연임이 됐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우영 강릉지역위원장이 합의 추대됐습니다. 민주당 도당위원장. 강원도의 차기 총선을 이끌 사령탑, 강원도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원주갑 지역구 보면 후보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준성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원주갑 지역위원장인 원창묵 전 원주시장, 예. 또 최혁진 전 대통령실 사회적 경제비서관, 구자열 전 원주시장 후보, 쟁쟁한 분들인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역시 어느 분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짧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뭐 일단 원창묵 시장은 지명도에서 유리할 거고요. 예. 누구나 이름을 아는 분이니까. 예. 그다음에 구자열 전 후보는 이분은 굉장히 그 지방자치단체장에 예. 대한 그 생각이 많았던 분이기 때문에 예. 진짜로 출마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결정을 하셨는지. 여준성, 최혁진 두 분은 역시 참신함에 있어서 예. 또 청와대 근무 경력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예.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되죠. 두 분 다 제 식구를 잘 감싸 주셨습니다. 특장점들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슈워드 바로 선정을 할게요. 2024 강원도 총선 누가 나오나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두 분 생각이나 단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황 전 의원님? 네. 지난주에는 개그 버전으로 했어요. 아, 그렇죠. 예. 올해는 좀 노래 버전으로. 다양해지고 있어요. 굉장히 시간이 사실 굉장히 신경 많이 써서 힘듭니다. 아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거. 보는 저희는 재밌어요. 노래로 예, 하겠습니다. 예. 아니 벌써. 노래 아니, 잘하시네. 벌써. 네. 뭐 벌써 평가를 받을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이렇게 됐다. 평가라는 거는 예. 대단히 준엄하고 냉정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길 바라겠고요. 예. 어쨌든 저는 뭐 보수 진영의
대변을 좀 이 자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도 예. 큰 승리를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예. 바람을 갖습니다. 교수님 글쎄, 저도 뭐 이게 노래를 하시면 저도 해야 노래하셨어요? 되겠네요. 노래하시겠어요 오늘도? 네. 예. 저는 나 어떡해. 왜 나한테 나 어떡해. 아무도 나오란 말을 안 하는지 섭섭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아, 여기 있는데 네, 저는 어떡하라고 해. 많이 벌써와 나우토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김 교수님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총선이 어쨌든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민심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시사인 이슈는 계속해서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도록 할 거고요. 총선과 관련돼서는 시간을 좀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 생방송 더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